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 중 첫 번째 법안인 법외국죄법 형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봅니다.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외국죄 도입을 골자로는 형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조금 전 화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투표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인 가운데 찬성 163인, 반대 투표 3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권 재석 4인으로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네, 방금 통과된 형법 개정안,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해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에 형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법 여건의 종결 동의에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마무리가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보신 것처럼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원, 검사가, 판사가 또 법을 왜곡해서 적용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법 왜곡죄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 왜곡죄가 적용되는 대상에는 판사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포함됩니다. 법안이 한 차례 수정되면서 법 왜곡죄를 적용받는 건 형사사건으로 한정됐습니다. 이들이 타인에게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법 왜곡에 해당하는 행위를 3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재판과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걸 알고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걸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판단은 법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원안보다 조문을 구체화했고 예외도 생겼습니다.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된 증거를 알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걸 알고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왜곡죄는 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되는데 법조계 안팎에선 위헌 논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 첫 번째로 법 왜곡죄가 통과되면서 법원 안팎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듭된 우려에도 입법이 이루어지자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직까지 고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내왔습니다. 법원장 회의에서 공개적인 우려를 표했고 지난해 12월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현장에선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이 강행됐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이 접촉한 한 현직 부장판사는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을 맡았을 때도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지만
사법제도 자체를 흔들려는 움직임을 보고 처음으로 사직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분위기가 심란하다며 법안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시행 이후 재판 운영에 혼선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 왜곡죄 법안을 두고선 1심과 2심 그리고 3심의 판결이 다르면 결국 재판부 한 곳이 형사 책임을 지는 거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재판소원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분쟁이 있으면 매듭을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수사와 재판이 끊임없이 반복될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법관 증언과 상고제도 개편 역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합니다.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릴 경우 이를 보조할 재판연구관까지 포함해 수십에서 수백 명의 판사를 추가 충원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사법개혁 입법이 본격화되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후속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국회가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했고 이어서 법안도 통과시켰는데요. 네, 곧 재판소원법이 상정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윤홍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법 왜곡죄가 본회의 문턱을 넘었죠. 네, 큰 이견 없이 예상대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민주당은 오후 5시쯤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킨 뒤 법 왜곡죄를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17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요.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위헌 소지를 줄인 법 왜곡죄 수정안에 불만을 드러냈던 강경 법사위원 추미애 김용민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해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본회의에는 이제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두 번째 법안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상정됩니다. 재판소원법은 최종 심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서 사실상의 사심제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빠질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인데 민주당은 재판소원법도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흔들림 없이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어 대법관 증언법까지 올려 모레 저녁에는 사법 3법 입법을 모두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윤홍성입니다. 정치연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과 음해를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 아직도 진행 중인 거죠? 네, 정치연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은 오전 9시쯤 이곳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9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김 의원은 송구하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지 등의 질문엔 답을 피했지만 비밀 금고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서울경찰청이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의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2달 만에 이뤄지는 첫 소환 조사입니다.
예, 그러면 김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들의 주요 쟁점 정리해 볼까요? 네, 김병기 의원은 우선 지난 2020년 전 동작구 의원 2명에게서 모두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차남을 숭실대에 편입시키기 위해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했고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했다는 등 가족 관련 비위 의혹도 많습니다. 아내의 업무 추진비 유용 사건과 관련해 서울 동작경찰서에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거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22년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강선우 의원이 공천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내일도 이어지죠. 네, 경찰은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으로 김병기 의원을 불러 조사하며 13가지 의혹을 빠짐없이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내일 소환 시점은 오늘 조사가 종료되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 아내와 차남 그리고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등을 조사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를 시도해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병기 의원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한 주 전보다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100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4주째 둔화했는데 이 같은 가격 조정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경우 25억 원대에 매매하는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세보다 2억 원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 매물이 쌓일 정도는 아니지만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면서 강남구 일대에선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싸움이 한창입니다. 호가가 한 2억 정도 떨어진 금액대로 물건이 나왔고 그리고 거래도 그 금액대로 한두 개씩 됐고요. 그 이후에 2월 초쯤부터는 매수자분들이 좀 관망을 하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강남구를 비롯해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들어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 서초구가 하락 전환한 건 지난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입니다. 또 송파구는 47주 만에, 용산구는 101주 만에 하락 전환하며 상승 흐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격 조정 흐름이 한강벨트 자치구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통계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거래 표본이 적게 되면 여러 가지 통계 착시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시장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의 나머지 자치구 아파트값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0.11% 오르며 상승폭은 4주 연속 줄었지만 상승세 자체는 55주째 이어졌습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용인 수지구 아파트값이 0.61% 올라 11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과천은 2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경기 아파트값은 0.1% 상승하며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코스피가 6,000선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6,300선을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수요 확대 기대감 속에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신고가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코스피 6천 시대를 맞이한 지 하루 만에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천장을 뚫었습니다. 전날 6,100선 턱 밑에서 멈춘 코스피는 장 시작과 동시에 거침없이 올라 3.67% 급등한 6,307.2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외국인이 2조 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1조 9천억 원 순매수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코스피를 이끈 건 이번에도 역시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1만 9천 원, SK하이닉스는 109만 9천 원까지 오르며 7%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산 시가총액도 2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반도체 수요 기대감에 불을 지폈고 그 영향으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등이 나란히 상승하며 국내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젠슨 왕의 발언이나 그리고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가이던스 봤을 때 AI 부분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라고 보고요. 이제 AI 발전의 초입 정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트렌드가 바뀌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 주춤했던 코스닥도 2% 가까이 오른 1188.15를 기록하며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이어진 달러 약세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은 3원 넘게 내린 1,420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 98조 원을 기록하면서 또다시 역대 최고 매출액을 경신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은 이번에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4분기 매출액 681억 달러, 우리 돈 약 98조 원으로 예상치인 662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핵심 사업인 데이터 센터 매출이 623억 달러로 전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연간 매출액도 전년 대비 65%나 오르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더 주목된 건 1분기 전망입니다. 최대 795억 달러 매출을 제시하며 월가 예상치인 728억 달러를 크게 상회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다만 중국 시장 실적은 추산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지만 중국 정부 규제로 아직 중국 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젠슨 황 CEO는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형 AI가 확산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f you take that into consideration, you'll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n fact what is left over to fuel that revolutionary agentic AI is not only substantially less than you thought, and all of it justified.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되며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엔비디아 주가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다는 우려와 함께 시간외 거래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시총 5조 달러인 엔비디아에 요구되는 건 좋은 실적이 아니라 완벽한 실적이라며 적자는 부담감을 극복해야 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을 앞세워서 올해 우리 경제가 기존 전망보다 더 높은 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집값과 환율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올해 두 번째 열린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다시 한번 연 2.5%로 유지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6차례 동결로 금통위원 7명 모두 이번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으로 경기가 나아지고 있어 무리하게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를 발목 잡았던 집값과 환율 상황 역시 안심하긴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일부 꺾였지만 가계대출 규모는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고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역시 지난해 말과 비슷한 비율로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1월, 2월은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해외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이 환율이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유동성을 더 공급한 거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거지.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은 2%, 낙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반도체의 성장이 집중된 사이 건설 투자를 비롯한 다른 업종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성장 전망의 상향 조정에도 BIT 부분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동일한 1.4%를 유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IT 및 BIT 부분 간의 격차는 오히려 11월 전망보다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은은 금통위원들의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금통위원 7명이 3개씩 점을 찍어 금리 전망을 나타냈는데 점 21개 가운데 16개가 현재 금리 수준에 몰리며 동결 기조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한은은 미국 관세 정책 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 내년 성장률은 1.8%, 올해 물가 상승률은 2.2%로 제시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앞서 법 왜곡죄법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곧이어 방미통위 국회목 상임위원에 대한 추천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는데요. 국회는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강릉 원주대 교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했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 선출안은 부결했습니다. 예,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7%로 지난해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이 대통령은 사회 곳곳에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이루어진 조사에서 성인 응답자 1,002명 가운데 67%는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직전 조사인 2주 전 2월 둘째 주와 비교해 4%포인트 오른 건데 이는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같은 조사에서 나온 지지율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 때보다 5%포인트 떨어진 25%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전 연령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20대 이하에서만 긍정평가가 48%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지역별로도 모든 곳에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과반을 기록했는데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의 긍정평가 또한 56%에 달했습니다. 집값 안정 방안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이 못 박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2%는 잘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외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오명을 썼던 주식시장 등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집권 2년차 가시적인 국정운영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제도 개혁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민생입법 처리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목소리에도 더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립중앙박물관이 마련한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홍준 관장의 안내를 받으며 작품에 대해 질문하고 관람객과 인사를 나누거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청와대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반을 재확인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월 지방선거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선 이종배 의원은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에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고 다가오는 선거에 매진하자는 데 장 대표와 중진들이 뜻이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진 의원들도 지방선거나 대여 투쟁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당 대표가 주최하는 최고 중진 회의도 조속히 부활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신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배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SNS에 게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를 모욕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는데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9일 제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원 모임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에 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를 구성한 걸 적극 환영한다면서 독자적 활동을 최소화하고 추진위 활동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이 친명 계파 모임 논란을 우려해서 탈퇴한 것을 두고는 자발적 의사로 구성된 모임인 만큼 탈퇴 의사도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젯밤 서울 반포대교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불꽃을 일으키며 추락해 아래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차 안에서 약물과 주사기가 다량으로 발견됐는데 운전자는 경찰에 약물을 투약한 뒤에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임혜진 기자, 사고 당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8시 40분쯤 반포대교 북단에서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다리 밑에서 자전거를 타던 목격자는 두 차례 굉음이 들리더니 잠시 뒤 검은 물체가 다리 너머로 떨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 소리가 나더니 위에서 뭐가 막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와 하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차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뒤집혀져 있더라고요. 네, 피해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차량은 강변북로를 지나 한강 둔치 위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부서진 교량시설물 파편까지 떨어지면서 강변북로를 주행하던 차량 3대가 잇따라 파손되는 2차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4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추락한 차량을 몰던 30대 여성도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예, 이번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죠? 차량 내부와 추락 현장 주변에서 진정 마취용 약물과 일회용 주사기가 무더기로 나온 건데요.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가보니 바닥에 프로포폴이라고 적힌 약병과 일회용 주사기가 상자채로 널브러져 있었고 하얀 약물이 채워져 있는 주사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여성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오늘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한 채 차를 몰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귀포시 중앙로터리에서 직진하던 80대 A씨의 승용차와 로터리를 돌던 60대 B씨의 승용차가 측면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A씨의 차량이 인근 상가로 돌진하면서 상가가 파손됐고 두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충남 아산 탕정면 43번 국도에서 화물차 등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50대 A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차량 여러 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조만간 최재해 전 감사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도자료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서해 감사하고 발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고요. 국민들께서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 2022년 10월과 이듬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감사 라인에서 군사기밀 누설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지휘부가 보안성 심사도 없이 보도자료를 냈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고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논란은 5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안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지자 문재인 정부는 자진월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고 대대적인 재조사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은 이 사건 초동 대응이 부실했고 은폐 행위까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는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안보 대응과 수사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경찰이 유 감사위원을 불러 조사한 만큼 조만간 최재해 전 감사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법정에선 오 씨는 무인기를 날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배후도 없고 이적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법원 게이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1시간가량 신문을 마친 오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불필요성 어떤 점 소명하셨어요?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군경 합동조사 TF는 오 씨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며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오 씨는 성능 시험을 위해 무인기를 북한에 날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밖의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우선 북한은 법적으로 왜곡이 아닌 만큼 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무인기도 북한에 넘어간 뒤 촬영이 시작되도록 해 우리 군 시설 등을 유출시킨 적도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국군정보사령부 등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무인기 사태와는 무관하다며 배후설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7명으로 군경이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오 씨가 처음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오 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특전사 대위와 정보사 장교 등 현역 군인 3명, 금전 거래를 한 국가정보원 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경은 오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들이 오 씨의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의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비난하며 남북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향후 5년의 대내외 정책을 결정한 노동당 9차 대회를 통해 내놓은 메시지인데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19일 개막한 9차 노동당 대회가 7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대회 기간 중엔 내부 결속에 집중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과 미국을 향해 밝힌 메시지도 폐막과 함께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로서 상론할 일이 없고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현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깎아내리면서 한반도 비핵화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라고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제 공격을 포함해 모든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불가역적 핵 보유국으로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인 남한과는 영원히 결별하되 필요시 압도적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역대급 호전적 대남 선언입니다. 이처럼 남북 대화 가능성은 일축했지만 미국에 대해선 대화 여지를 남겼습니다. 최강경 자세를 대미 정책 기조로 견지하겠다면서도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적대적 두국간 호선을 재확인한 북한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갈 것임을 밝힙니다. 북한은 9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대내외 정책 집행과 영토 조항 신설 등을 위해 조만간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은 백혜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8달 만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또 백혜룡 경정이 위법한 수사를 한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합수단은 백경정이 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맞지 않는 진술은 수사 기록에서 빼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면서 경찰청에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했더니 숨겨둔 금두꺼비와 황금 열쇠, 롤렉스 고급 시계와 에르메스 명품 가방 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압류한 물품이 보관된 국세청 수장고도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492개가 다음 달 온라인 경매로 매각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수억 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집 안방 금고를 열자 순금 40돈짜리 황금 두꺼비 1점을 비롯해 골드바 6점, 황금 열쇠 2점이 쏟아집니다. 금부치와 현금 등 1억 3천만 원이 압류됐습니다. 국세청 추적특별기동반이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안 낸 체납자 집을 현장 수색하자 가족들이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몸싸움과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고성도 오갑니다. 저거를 확인해야 된다니까. 숙제 못해요. 내가 왜 협조해야 되는데요? 바닥에 던진 가방 속을 확인하니 5만 원권 현금 다발 1억 원이 발견됩니다. 집안에서 6천만 원을 추가로 찾아내 1억 6천만 원이 압류됐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 집에서는 화장실 세면대 수납장 안에서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이 발견됐고 방해입니다. 체납자의 강력한 저항에도 현장 수색이 이어지고 비닐봉지에 감춰둔 현금 뭉치와 금 54돈이 압류됩니다. 문을 열지 않는 체납자와 7시간 대치 끝에 1억 원이 징수되고 시가 1억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포함한 명품 시계 13점과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 7점도 압류 조치됐습니다. 고액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하여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금 13억 원, 금두꺼비 명품 시계 등 68억 원, 총 81억 원 상당을 압류하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압류 물품 보관 수장고도 유튜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기 어렵다는 3,5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백 등 고가 가방과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가의 위스키, 비상장 주식 주권 등 고액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압류한 물품이 보관돼 있습니다. 롤렉스 등 고가 시계와 황금 거북이 등 귀금속은 수장고에서도 별도 금고에 보관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2차례에 걸쳐 총 492점을 온라인 경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며 PC나 스마트폰으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매 판매 대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국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CJ제일제당이 업소용과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합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업소용 4%, 소비자용 5.5% 인하에 이은 후속 조치로 CJ제일제당 밀가루 가격은 연초 이후 단계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CJ제일제당은 대한제분, 삼양사 등과 함께 밀가루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가 다음 달 13일부터 빵과 케이크 등 11개의 제품 가격을 인하합니다. 빵 6종은 1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가격이 내려가고 단팥빵과 소보루빵, 슈크림빵은 1,6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파리바게뜨에 이어서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도 빵과 케이크 등 총 17종의 공급가를 평균 8.2%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안면 데이터 등 생체 정보를 민간 기업이 AI 알고리즘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 소원이 헌재에서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생체 정보 등 개인정보가 수집된 청구인들이 제기한 생체 정보 이용 개인정보 처리 행위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안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사업은 2021년 종료됐고 이후 안면 데이터도 파기됐다며 청구인에 대한 권리 보호 이익이 소멸했다고 봤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면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고성을 지르는 중년 남성을 제압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전직 검사야! 뒤집어줄까? 전직 검사라는 설명이 붙었는데 모두 AI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AI 가짜뉴스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일단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 선전을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AI 기술이 재빠르게 발전하고 선거운동의 장이 온라인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짜 뉴스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AI 딥페이크 기반 가짜뉴스 유포,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등이 검찰이 밝힌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 역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의 경우 최초 유포자, 제작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허위 정보 유포 등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110명을 검거했고 1000여 건에 대해 삭제 차단을 요청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진홍 씨 부부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박진홍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아내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박수홍 씨 회사 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재 전 세계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 10%를 일부 국가는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관세 부과에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대체 관세 역시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은 현재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즉시 15%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5% 관세가 일괄 적용되면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이전보다 관세가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미세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15% 인상 이후 다른 국가들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 차별 인상에 나서겠다는 예고로 해석됩니다. 다만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한 듯 대중국 관세는 현재 수준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공고가 이르면 며칠 안에 연방관보에 게시될 것이라면서 이후 의견 수렴과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정연설을 통해 관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새로운 관세 체제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ill remain in place under fully approved and tested alternative legal statutes, and they have been tested for a long time. 그러나 무역법 122조 역시 법적 정당성이 미흡해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은 무역법 122조 발효 조건인 국제 수지 적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무역 적자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을 보도했습니다. 국제 수지 적자는 자본 이동과 금융 거래를 포함한 대외 경제 거래 전반을 의미하지만 무역 적자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무역법 122조의 취지가 무역 적자 대응에 있다며 트럼프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지만 일부 수입업자들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오버 투어리즘, 즉 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 유명 관광지들이 앞다퉈서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엔 스페인의 최대 관광 도시 바르셀로나가 호텔 투숙객의 숙박세를 2배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교토는 숙박세에 이어서 버스 요금까지 손을 대겠다는 방침입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연간 1,50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바르셀로나가 관광객을 억제하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놨습니다. 카탈루냐 의회는 경론 끝에 호텔 투숙객에 물리는 숙박세를 2배로 인상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호텔 등급에 따라 1박에 최대 15유로, 2만 5천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유럽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대책까지 나온 건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주택난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앞서 바르셀로나는 2028년까지 모든 단기 임대 숙박시설을 금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Precisament per això, avui fem un pas endavant amb aquest projecte de llei i votem a favor d'un turisme sostenible i responsable, dotant els municipis de més recursos i internalitzant costos. 소식을 전해들은 관광객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We deserve to see each beautiful thing like Sagrada Familia or different places, la plazas. I understand their point, but I don't think it's fair. I think you should raise the taxes to a decent level, so you can use the money to, get buildings and houses for those who need it. 일본의 역사도시 교토도 1인당 최고 1,000엔인 숙박세를 다음 달부터 10배로 올릴 예정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230엔인 버스 요금을 내년 봄부터 관광객에게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벚꽃으로 유명한 후지산 인근 도시도 쓰레기 투기와 사유지 침입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다가 결국 10년간 이어온 벚꽃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삼성전자가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일하는 더 똑똑한 인공지능 에이전틱 AI를 탑재한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보안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렸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에 신제품 최고 사양 모델 출고가가 2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친구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함께했던 호주 여행을 언급하자 당시 찍은 사진을 검색해 추천해주고 병원에서 온 통화 내용, 친구와 나눈 문자 속 약속까지 알아서 일정으로 등록합니다.
별도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는 에이전틱 AI가 탑재된 갤럭시 S26 시리즈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26 기본 모델과 플러스, 울트라까지 3종을 공개했습니다. A phone that learns your habits and adapts in real time. A phone that takes actions on your behalf. This is the Agentic AI phone. 빅스비와 제미나이, 퍼플렉시티까지 여러 AI 에이전트가 탑재돼 취향에 따른 설정이 가능하고 인공지능 시대 중요성이 커진 보안 기능도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는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고 있지만 조금만 옆으로 틀면 마치 화면이 꺼진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로 갤럭시 S26 울트라에 탑재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속 대화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연락드립니다. 계좌이체 요구를 주의하라는 등 강한 경고 메시지를 띄우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갤럭시 S26은 똑똑해진 만큼 가격도 뛰었습니다. 특히 최근 공급난을 겪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며 전작보다도 10만 원 이상 가격이 올랐는데 울트라 최고 사양 모델 가격은 254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발전된 인공지능만큼의 가격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이 정도 가격인 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를 진행하고 다음 달 11일부터 120개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공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5도로 아침 공기도 더 부드러워지겠고 한낮에는 서울 15도, 광주 1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강릉 7도 등 동해안 지역은 예년보다 조금 낮아지면서 비교적 쌀쌀해지겠습니다. 또 제주도에 이어 밤사이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오겠는데요. 제주도에 5에서 20mm, 다른 지역에는 5mm 안팎으로 양이 무척 적겠지만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반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중북부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대기가 더욱 메마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인 가운데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해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 왜곡죄 통과로 고소고발이 잇따를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혼란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판검사가 형사사건에서 법을 비틀어 누군가에게 죄를 씌우거나 봐주면 처벌한다는 게 법 왜곡죄의 골자입니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지만 고소, 고발이 난무할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다수 시각입니다. 수사와 재판 대부분은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받은 측은 물론 더 강한 처벌을 원했던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팀이나 재판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해 수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처벌하도록 했는데 판사나 검사의 의도까지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 일부 수정 작업을 거치긴 했지만 위헌 논란은 한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례가 쌓일 때까지 수사와 재판에 뒤따르는 혼란은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코스피가 6,000선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6,300선을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수요 확대 기대감 속에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신고가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코스피 6천 시대를 맞이한 지 하루 만에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천장을 뚫었습니다. 전날 6,100선 턱 밑에서 멈춘 코스피는 장 시작과 동시에 거침없이 올라 3.67% 급등한 6,307.2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외국인이 2조 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1조 9천억 원 순매수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코스피를 이끈 건 이번에도 역시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1만 9천 원, SK하이닉스는 109만 9천 원까지 오르며 7%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산 시가총액도 2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반도체 수요 기대감에 불을 지폈고 그 영향으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등이 나란히 상승하며 국내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젠슨 왕의 발언이나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가이던스 봤을 때 AI 부분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라고 보고요. 이제 AI 발전의 초입 정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트렌드가 바뀌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 주춤했던 코스닥도 2% 가까이 오른 1188.15를 기록하며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이어진 달러 약세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은 3원 넘게 내린 1,420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주가 저평가를 유도하는 걸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주가 정상화 흐름이 강화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걸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한 주 전보다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100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4주째 둔화했는데 이 같은 가격 조정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경우 25억 원대에 매매하는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세보다 2억 원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 매물이 쌓일 정도는 아니지만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면서 강남구 일대에선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싸움이 한창입니다. 호가가 한 2억 정도 떨어진 금액대로 물건이 나왔고 그리고 거래도 그 금액대로 한두 개씩 됐고요. 그 이후에 2월 초쯤부터는 매수자분들이 좀 관망을 하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강남구를 비롯해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값은 이번 주 들어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 서초구가 하락 전환한 건 지난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입니다. 또 송파구는 47주 만에, 용산구는 101주 만에 하락 전환하며 상승 흐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격 조정 흐름이 한강벨트 자치구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통계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거래 표본이 적게 되면 여러 가지 통계 착시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시장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의 나머지 자치구 아파트값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0.11% 오르며 상승폭은 4주 연속 줄었지만 상승세 자체는 55주째 이어졌습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용인 수지구 아파트값이 0.61% 올라 11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과천은 2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경기 아파트값은 0.1% 상승하며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계파 세력화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민주당 내 의원 모임 공취모가 조직은 유지하되 독자 활동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갈등은 피하되 정체성은 유지하겠다는 거지만 개혁 법안을 둘러싼 강경파의 반발과 맞물려 내홍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이른바 공취모가 오찬회동을 거쳐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모임을 유지하되 당 공식 기구인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 추진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며 활동은 최소화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곧바로 추진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를 찾아가 손을 맞잡는 등 즉각 행동에도 나섰습니다. 그 한병도 위원장님께서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면 적극적으로 손을 잡겠습니다. 현 시점 가입자가 105명이라고 밝힌 공취모는 친명계 세력화라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탈퇴는 의원 개개인의 자유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공취모는 자발적 모임인 만큼 개별 의원의 탈퇴 의사를 존중합니다. 야당에서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무죄를 위해 입법 권력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게 우스꽝스럽다며 해산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헌법보다 대통령이 중하다면 지금 당장 배지를 떼는 것이 맞습니다. 잠시 가라앉은 당권파, 비당권파 간의 내홍이 다시 발화할 거란 우려도 흘러나오는데 당장 입법 전선에서부터 균열이 감지되는 모양새입니다. 본회의 상정 직전 원내 지도부의 결단으로 수정된 법 왜곡죄를 둘러싸고 당권파를 등에 업은 법사위의 강경파 의원들의 볼멘 소리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당정청 협의가 해당 상임위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부안 당론으로 일단 정리되긴 했지만 중수청과 공소청을 둘러싼 긴장도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제한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주자는 정부와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당의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당정이 공소청 검사의 권한 논쟁을 지방선거 뒤로 미루기로 한 상태지만 조삼모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차라리 일찌감치 공소청 논쟁을 털고 선거 변수를 최소화하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뒤 최저인 17%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 내에서는 선수를 가리지 않고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는데 이미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대로 지방선거를 못 치른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던 중진 의원들이 지도부와 단체 면담에 나섰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작심한 듯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절윤과 속죄를 언급하며 강하게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확실한 절연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속죄하는 세리머니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뭔가를 보여주자. 1시간여 뒤 이번에는 재선 의원들이 모여 끝장 토론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조속히 의원총회를 열어 노선 문제를 단숨에 매듭 짓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분열된 모습은 보이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끝장 토론 통해서 하나로 뜻을 모으자. 장동혁 대표는 중진 모임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 깊이 고민하겠다며 최고 중진회의 부활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변화에 대한 의지를 에둘러 밝힌 셈이지만 녹록치 않은 당 안팎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전국 지표조사 NBS에서는 당 지지율이 장 대표 취임 후 최저인 17%까지 급락했습니다. 특히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과 28%로 동률을 이뤘고 PK에서는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윤리위 제소 릴레이에 더해 친한계를 겨냥한 중진계와 법정 다툼까지 당 내용은 좀처럼 봉합 국면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등장한 이래로 그 국민의힘 윤리위는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숙청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TK 행정 통합 문제도 표면적으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경북 북부 지역의 반대가 여전히 거셉니다. 당 한편에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내부 총질과 이간질에서 찾는 목소리가 어김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리탄만 하는 사이 국민의 지지는 신압으로 제1야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신경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호 성동구청장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민주당은 보수 지역 판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이어 안철수 의원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농지 투기 논란에 더해 이번엔 공금 부정 사용과 통일교 유착 의혹입니다. 성동구 주민의 휴양시설을 굳이 전남 여수 자신의 농지 근처에 지은 게 수상하고 심지어 통일교 개발지 한복판이란 점이 미심쩍다고 안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농지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 요구도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말이 길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투기꾼입니까 농사꾼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정원호 구청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사업이었고 해당 시설은 국공유 재산인데다 자신의 농지와는 직선 거리로 11km나 떨어져 있어 사익 추구나 통일교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여권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를 견제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가짜 뉴스를 퍼날라서 되겠냐며 전 구청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핵심 승부처 서울을 놓고 여야 군불대기가 시작된 건데 지방선거 압승을 노리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대로만 가준다면 대구에도 깃발을 꽂을 수 있다는 기세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인 TK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판세 흔들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 김부겸 전 총리 차출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체제로 치르면은 잘하면은 경북지사 한 사람 당선될 것이다. 대구도 우리가 먹죠. 정청래 지도부는 내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여는데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은 날 서문시장을 찾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무소속 인사를 돕는 건 해당 행위이자 징계감이란 경고가 나왔지만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동행을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보수층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제명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보수세가 강한 대구까지 진격하며 전국정당 이미지 구축에 나설 태세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선 한 전 대표의 민주당까지 견제 대상이 늘어나면서 마냥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6월 지방선거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 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짜뉴스의 피해가 날로 극심해지고 AI를 통한 가짜뉴스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헌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첫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음해를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이틀에 걸쳐서 집중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정치 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이딴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2달 만에 이루어진 첫 소환입니다. 포토라인에 선 김 의원은 송구하다면서도 의혹과 음해를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귀중품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던 비밀금고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연이틀에 걸쳐 김 의원을 집중 추궁하며 13개 의혹 전반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 2020년 전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모두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과 아내 비위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등 가족 관련 비위 의혹도 열었습니다. 강선 의원의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사실을 묵인했다거나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최대한 모든 혐의를 따져볼 계획인데 이틀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소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어젯밤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서울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한 운전자가 약물을 투약한 채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내부와 추락 현장 주변에서 깨진 프로포폴 약병과 일회용 주사기를 무더기로 발견했는데 주사기 중에는 약물이 채워진 것도 있었습니다.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유족 측은 김 씨의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라며 경찰의 비공개 방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가 있는 30대 대학원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형법상 일반 이적 등의 혐의를 받는 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오 씨는 출석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가 있는 교사 A씨에 대해 출국 금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한 아동의 양팔을 붙잡아 바닥으로 내던지는 등 지난 2달 동안 수차례 학대한 혐의가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A씨가 2월 말 어린이집을 퇴사하고 해외 유학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출국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단이 백혜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며 8달 만에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합수단은 또 백경정이 확증 편향에 빠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 위법 수사를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혜룡 경정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수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백경정은 당시 세관 직원들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했는데 이에 대한 수사를 윗선이 무마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맞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백경정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단에선 실체 없는 의혹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종 보도자료를 내고 세관 직원 4명,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세관 직원 연루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에 관련된 전원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합수단은 우선 조사 과정에서 밀수범들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실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사부서를 바꾸는 방식 등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당시 인사이동과 조직 개편이 완료된 상태였던 만큼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수사의 외압을 제기했다는 논란 역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경찰과 세관에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합수단은 확증 편향에 빠진 백경정이 무리한 수사로 사회적 혼란을 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맞지 않는 밀수범 진술은 기록에서 빼는 답정너식 위법 수사였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백경정이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며 징계해달라는 합수단의 요구를 받고 감찰을 진행 중인데 합수단은 이번에 백경정 징계 관련 추가 혐의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공정위가 대통령이 비싸다고 지적한 교복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서 4개의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교복은 관행적 담합이 지속되어 온 품목이라면서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서 엄정하게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이 직매입 상품 납품 업체에게 납품가 인하와 광고비 요구 같은 횡포를 부리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낮춘 납품 단가나 광고비가 어느 범위까지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이 어려워서 과징금 22억 원 제재에 그쳤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장악한 이유는 상품 직매입을 통한 빠른 배송 때문입니다. 유통업자가 직접 상품을 소유해 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볼 기회를 얻는 대가로 손실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최저가 경쟁에 따른 이익 감소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겼습니다. 이익률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 가격을 내리거나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특히 협상에 비협조적인 업체에는 발주를 중단, 축소하거나 이를 예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쿠팡은 또 지난 2021년 10월경부터 2년 반 정도 직매입 대금 2,800억 원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법정 지급 기한을 넘겨서 줬고 지연이자 8억 5천여만 원도 안 줬습니다. 쿠팡은 상품 수령일을 검수를 마친 뒤 입고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자의적 검사 지연을 막기 위해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쿠팡은 또 체험단 행사에서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있었지만 비용 5억 3천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4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500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쿠팡 매출액이 지난 2022년 25조 원대에서 2024년 36조 원대로 급성장한 점, 과거 제재에 비하면 이번 과징금은 미미합니다. 쿠팡이 개별 연락 등 증거를 잘 안 남겨 구체적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워 정률이 아닌 정액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광고비 강요로 지난 2021년에도 과징금 33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불복해 아직 대법원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증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다퉈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은 쿠팡이츠 끼어 팔기와 최해 대우 요구, 인기 상품 PB 상품으로 가로채기 등 이단 위법 혐의로 공정위 심사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세청이 유튜브를 통해서 서울지방국세청 압류 물품 보관 수장고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수장고에는 돈이 있어도 사기 어렵다는 3,5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백과 캘리백, 샤넬, 디올 등 고가 가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가의 위스키, 비상장 주식 주권 등 고액 체납자의 자택을 수색해서 압류한 물품도 보관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2차례에 걸쳐서 총 492점을 온라인 경매로 매각할 예정인데 PC나 스마트폰으로도 입찰할 수 있습니다. 납과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완구와 학용품 등 50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어린이 제품 32개,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5개입니다. 어린이용 팔찌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906.2배, 소품 가방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542배, 아동 신발에서는 카드뮴이 4.3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박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보편적인 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제79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이 됐습니다. 한국인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수상작을 결정하는 심사위원단을 이끄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칸 영화제 측은 박 감독의 독창성, 시각적 연출력, 이상한 운명을 지닌 남녀의 다층적인 충동을 포착해내는 점이 현대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해왔다며 위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증오와 분열의 시대,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행위가 마음을 움직이고 보편적인 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소감을 내놨습니다. 박 감독은 지난해 YTN과 인터뷰에서도 스스로 영화를 평가하는 감각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영화를 이렇게 썩 잘 만들지는 못해도 남이 만든 영화를 놓고 저것은 훌륭하다, 이런 훌륭하다 또는 아니다, 또 어떤 면이 훌륭하다, 이렇게 그런 판단하는 그런 감시관이랄까, 그런 것은 좀 좋은 편이에요. 박 감독은 깐느박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칸 영화제와 오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2004년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 이후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너무 대중과 거리가 먼 예술 영화로 인상 지워질까 봐 좀 염려가 되네요. 박찬욱 감독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면서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공천 헌금과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의혹이 있는 김병기 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연 이틀 동안 고강도 경찰 조사가 예상되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경찰청에 도착한 김병기 의원.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입장을 남겼는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가지 의혹에 대해 전부 부인하시는 겁니까? 의원들로부터 받았던 돈으로 공천 대가를 받은 겁니다. 사람지 근거에는 어떤 게 있었던 겁니까? 지역 관련. 네, 김병기 의원 굉장히 표정이 밝아 보이고 자신감 넘치는 듯이 보였는데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에서도 의혹과 음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음해라는 것은 본인의 이 의혹들에 대해서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13가지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이 무죄, 그러니까 내가 혐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내비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의례적으로 숭고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라는 이야기는 했고요. 다만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들어가서 진술을 할 때에는 아마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조사 시간도 뭐 생각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다만 여기서 김병기 의원의 적극적인 방어를 깰 수 있는 경찰의 입장은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됐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김병기 의원이 출석한 지 한 10시간 정도 됐는데 이틀, 내일까지 조사해서 충분히 의혹 해소가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틀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다만 경찰이 관련 증거 조사라든지 어떠한 증거에 대한 해석을 다 완비를 해놓고 제기된 쟁점이라든지 이러한 포인트마다 김 의원에게 질문을 해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이틀 안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자백을 하면서 이어가는 조사가 아니라 전면 부인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의혹에 대해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틀 가지고는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13가지 의혹 중에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주요한, 그러니까 형량이 법정형이 높게 정해져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의혹부터 확인을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비교적 우리가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의혹부터 순차적으로 좀 조사를 해나가는 그러한 방안이 유효해 보이고 추가적인 소환 일정을 더 조율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는 한 5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여러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게다가 받고 있는 의혹이 굉장히 여러 가지에 달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압수수색이라든지 다른 인적 증거, 참고인이라든지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을 물어보고 진술을 받은 이후에 가장 핵심 당사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환을 해서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수사가 좀 늦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김 의원이 사실상의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어떤 직에서 물러난 이후에야 사실은 좀 발빠르게 움직인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너무나 늑장 수사였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사이에 압수수색이라든지 다른 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이나 이러한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는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충분히 이 말맞출 시간을 줬다 내지는 관련 당사자들끼리 진술이 조금씩 변화하는 부분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는 경찰이 빠르게 움직였다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의 치밀하고 좀 꼼꼼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청역 인근 식당의 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현재 진압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6시 2분쯤에 신고를 접수를 했고요. 식당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3층 건물의 2층 식당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고 인명피해를 계속해서 확인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는 발령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진화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경찰은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시청역 인근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죠. 일단 가장 큰 쟁점은 김병기 의원이 3천만 원 공천 헌금을 총선 앞두고서 동작구 의원 2명한테서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그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그러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조금의 진술의 변화가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뇌물죄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형량이라든지 이런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김병기 의원 측은 이러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내가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치 대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되는 동작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지원자금으로서 건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굉장히 수사력을 집중해서 과연 뇌물죄로 이것을 입건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알고도 묵인해줬다는 의혹도 경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에서도 공개가 됐지만 강선우 의원이 왔을 때 어쨌든 공관위에서 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문제 제기라든지 신고라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 의원의 경우에는 돈을 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전세 자금에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강선우 의원의 범죄 행위에 혹시나 조력 내지는 방조한 책임은 없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범죄 행위를 하는데 내가 어떤 용이하게 해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방조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1억 원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려줘서 없던 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하나의 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금고 관련해서 많은 언론이 집중 조명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기자 질문 중에서 금고 관련에만 반응을 했어요. 금고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 입장에서 차남 자택에 금고를 숨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압수수색을 빠르게 좀 단행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금고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 어떻게 빼돌린 것이냐, 빨리 좀 수사에 착수를 해서 이 금고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외부에서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의 질문에 금고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만약에 금고가 어딘가에 숨겨놨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어떠한 증거를 은폐하거나 인멸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그러한 의혹을 차단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금고는 없었다라고 애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러한 금고가 실제했는지, 그리고 금고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것은 경찰의 수사력에 달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조사가 내일로 끝날지 아니면 추가 소환 조사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경찰이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김병기 의원이라는 특수성을 그냥 배제를 하고 일반인이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아마 신청하는 것이 수순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 그리고 김병기 의원직을 지금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결국에는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에 따라서 신병 확보를 하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틀 동안 소환 조사를 해보고 어느 정도 유의미한 답을 얻는지에 따라서 경찰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확보된 증거가 굉장히 좀 허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장 신청에는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영상 보면은 좀 놀랍기도 한데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추락한 차량 안에 주사기, 약물들이 들어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차량이 위쪽에서 고가차도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 약물과 주사기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러한 속에서 실제 주사기에 약물이 들어가 있는 정도로 발견이 됐을 정도로 아마도 그 직전에, 운전대를 잡기 직전에도 투약을 한 것 아닌지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어젯밤 8시 40분쯤에 반포대교 북단에서 이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저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난간을 들이받고 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충격이 완화됐다라고 볼 측면이 있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아랫부분을 지나던 다른 차량까지도 사실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량의 주사기와 약물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은 아무래도 약물 운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네, 지금 포르쉐 차량이 탑승했던 여성도 그렇고 밑에서 충격을 받았던 40대 운전자도 지금 살아있는 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지금 음주운전 처벌에 비해서 약물운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의 약물운전으로 입건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음주운전보다 더 강력한 위험운전 치상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의 경우에는 위험운전 치상보다는 그 법정형도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위험운전 치상으로 적용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약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그리고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상 혐의인데요. 이 정도의 이 약물을 복용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 난간 아래로 떨어질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상의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위험운전 치상죄를 특가법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의율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본인도 이 약물을 투여하고 운전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고 그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면 죄명 변경은 충분히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대로 짧게요. 지금 파손된 차량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대물 배상, 대인 배상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질까요? 결국에는 운전자가 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마도 자동차 차량 보험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인데 보험사에서 본인이 약물을 투여한 다음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위험을 자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구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은 다소 흐렸지만 기온은 초봄처럼 크게 올랐습니다. 네, 오늘부터 서울의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섰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과 강릉이 5도로 출발하는 등 오늘보다도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강릉 등 일부 동해안 지역은 예년 수준보다 조금 낮아지면서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이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지면서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새로운 계절에 몸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활동량을 늘리고 밤에는 강한 빛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에 이어 밤 사이에는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고요. 양도 많지 않겠습니다. 제주도에 5에서 20mm, 다른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중서부 지역은 오후부터 하늘이 개겠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3일절 연휴 첫날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